서울의 밤하늘은 마치 검은 잉크를 쏟아부은 듯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위로 쏟아지는 장대비는 도시의 화려한 넌사인을 흐릿하게 뭉개버리고 있었다. 1000명 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내부는 숨막힐 듯한 침묵과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고성능 에어컨의 탓이 아니라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기류 때문이었다. 강도준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소했는데, 그는 오늘 대한민국 최대 재벌가의 대릴사위로 들어온 신분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결혼식이었으나 실상은 빚더미에 앉은 몰락한 집안의 자식이 팔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고급 슈트는 마치 죄수복처럼 거북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한숨을 내쉬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여자의 실루엣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침대 중앙에 인형처럼 앉아있는 여자는 1000명 그룹의 막내딸이자 세상의 벙어리 신부로 알려진 서예린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사교계에서는 그녀를 두고 저주받은 공주라거나 권력 싸움에서 도태된 희생양이라며 조롱 섞인 동정을 보내곤 했다. 도진은 그녀의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연민보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음지에서 가까운 감각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묘하게 무겁고 날카롭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결혼은 서예린의 이복 오빠인 서태민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눈의 가시 같은 여동생을 감시하기 위해 꾸민 연극임을 도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진은 룸 한쪽에 마련된 바 테이블로 걸어가 크리스털 잔에 독한 위스키를 가득 따랐고, 얼음이 부딪히며 내는 청명한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가 긴장된 신경을 일깨우며 잠들어 있던 야성을 자극하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이 무사히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은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부터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서태민이 보낸 살기 어린 시선은 명백한 살인 예고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도진은 겉으로는 무능하고 유약한 샐러리맨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소속의 최정예 요원이었으며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인간 병기였다. 그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들의 기척을 느끼기 위해 청각을 곤두세웠다. 갑자기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꺼지면서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짙은 어둠 속으로 잠식당했다. 예고 없는 정전이었지만 도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시야를 조절했고, 근육을 긴장시켜 전투태세로 전환했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이 가구들의 윤곽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고,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미세한 발자국 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려왔다. 도진은 재빠르게 침대 쪽으로 이동하며 예린의 안위를 확인하려 했는데,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떨 법한 상황에서도 그녀의 침묵은 기이할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는 도진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괴한이 유령처럼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강도나 깡패가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살수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손에 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날카로운 단검이 희미한 빛을 받아 번뜩였다. 도진은 그들의 목표가 자신과 예린을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는 것임을 직감했고, 맨손인 상태에서 어떻게 저들을 제압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가장 선두의 손자가 망설임 없이 침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자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예린의 앞을 막아서며 인간 방패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팔 하나를 내어주고 상대의 목을 꺾을 각오를 다지며 살기를 뿜어냈다. 3명의 암살자는 도진이 앞을 가로막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도진은 눈앞의 적들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더 많은 적이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그때 선두에 있던 암살자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침대에 앉아있던 예린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우아하면서도 위압적인 동작은 마치 여왕이 옥좌에서 일어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암살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진의 등 뒤로 향했고 도진 또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예린의 눈동자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초점 없는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이성과 살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어깨 너머로 암살자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는데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지만 명료했다. 모두 철수해,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절대자의 명령처럼 공간을 지배했다. 도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굳어버렸고 눈앞의 암살자들 또한 감전된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번거리인 줄 알았던 그녀가 말을 한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살기등등하던 살수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었다. 암살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거짓말처럼 무기를 거두고 일제히 예린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깊은 존경과 복종의 예를 표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훈련된 병사들이 사령관 앞에서 보이는 태도와 같았으며 도진은 이 모든 상황이 서태민이 아닌 서예린의 통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암살자들은 뒷걸음질치며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그림자 같았다. 방 안에는 다시금 빗소리만이 남았지만 공기의 질감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낯선 아내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어쩌면 이 방 안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일지도 몰랐다. 전기가 다시 들어오며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지자 예린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오로지 냉철한 계산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뜯어내듯 거칠게 잡아당기며 도진에게 다가왔고 그 당당한 걸음걸이에서는 오만함마저 느껴졌다. 도진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녀를 주시하며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턱 막혀 나오지 않았다. 예린은 바 테이블로 가서 도진이 마시던 위스키 병을 들어 병째로 한 모금 들이킨 뒤 손등으로 입술을 닦아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그런 행동은 귀족적인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친 면모를 보여주었고 도진은 그녀가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진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예린은 도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건 의외의 행동이었다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보다는 흥미로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도진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도진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야망의 불꽃을 읽을 수 있었다. 사실 그녀는 10년 동안 번거리 행세를 하며 서태민의 감시를 피해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 왔던 것이었고 오늘 밤의 소동 또한
그녀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시험하고 도진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였던 셈이었다. 도진은 자신이 체스판 위의 말처럼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껴야 마땅했으나 기이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희열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내지 않고 오히려 그 손목을 낚아채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도진은 예린의 귓가에 대고 당신이 연기파 배우일 줄은 몰랐다며 비꼬듯 속삭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파트너로서 재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서태민이라는 거대 악에 맞서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린은 도진의 반응이 마음에 든다는 듯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 곁에 서려면 이 정도 담력은 있어야 한다고 대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동질감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들이 서로의 냄새를 맡고 동맹을 맺는 순간과도 비슷했다. 예린은 도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으니 살고 싶으면 내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이 필요했고 예린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칼날이 필요했기에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예린은 도진에게 서태민을 무너뜨리고 1000명 그룹을 장악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간략하게 털어놓았고 도진은 그 계획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다. 오늘 밤 암살 소동은 서태민에게 보내는 경고장이 될 것이며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진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적어도 혼자 가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지만 방 안에 두 남녀는 서로를 응시하며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예린은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구식 리볼버 권총을 꺼내 도진에게 건네주며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결혼 예물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도진은 묵직한 총의 감촉을 느끼며 차가운 금속성 미소를 지었고 이제야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그들의 연대는 그 어떤 진실한 사랑보다도 견고하고 위험하게 맺어졌다. 밤은 깊었고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이 도시의 주인은 곧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어둠 속에 짙게 깔렸다. 강도진은 예린이 건넨 낡은 리볼버, 권총의 차가운 금속성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탄창을 열어보았는데 6발의 실탄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묵직한 무게감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감이나 위협용 소품이 아니라 언제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진짜 무기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권총을 능숙하게 회전시키며 재킷 안주머니에 감추었고 이 여자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단순한 남편 역할이 아니라 피를 묻히는 사냥개의 역할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방금 전까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순종적인 척 연기하던 그녀는 이제 눈앞에서 독한 술을 들이키며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냉혹한 지략가로 변해 있었다. 도진은 이 상황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는데 적어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는 눈앞에 위험한 동맹자가 훨씬 더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린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그녀의 자세에서는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피로감과 함께 해방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도진 쪽으로 밀어 보이며 이것이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해야 할 첫 번째 이유라고 건조하게 말했다. 도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하자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 자료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예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명그룹의 정보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도진의 과거와 복수심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것을 미끼로 그를 자신의 체스판 위에 완벽하게 묶어두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도진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는데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할 대상이라는 사실이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봉투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린을 쏘아보았고 대가는 확실하게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예린은 잔을 들어 그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당신이 내 방패가 되어 서태민의 칼날을 막아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 칼을 쥐어주고 원수를 갚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사랑이나 신뢰로 맺어진 부부의 서약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과 복수를 위해 영혼을 담보로 건 악마와의 계약과도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묘한 파트너십이 싹트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호텔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예린은 서태민이 심어놓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펜트하우스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연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다시 번거리 신부의 가면을 쓰기 위해 목소리를 죽였고 도진은 방탕하고 무능한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셔츠 단추를 풀고 술 냄새를 풍기도록 위장했다. 잠시 후 룸서비스와 청소를 핑계로 호텔 지배인과 메이드들이 들이닥칠 시간이 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영위력이 시험받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었다. 도진은 거울을 보며 피곤에 찌든 표정을 연습했고 예린은 침대에 누워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병약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지배인이 공손하지만 감시의 눈길을 숨기지 않은 채 들어왔을 때 도진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빈 술병을 바닥에 굴리며 주정을 부리는 척했다. 지배인은 난장판이 된 거실과 술 냄새 진동하는 방안을 둘러보며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물을 가져오라며 고함을 쳤다. 침대에 앉아있던 예린은 지배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지배인은 이 상황을 서태민에게 보고할 것이 분명했고 그들은 도진이 예상대로 통제하기 쉬운 쓰레기이고 예린은 여전히 무력한 존재라고 판단할 것이었다. 도진은 지배인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고 그들이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방역의 시작점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지배인이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마자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빠르게 방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지배인이 머물렀던 동선을 따라 미세한 전자신호를 감지해냈다. 예상대로 거실의 꽃병 밑과 침실의 조명 스위치 틈새에서 초소형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서태민이 두 사람을 얼마나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도진은 예린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발견된 장치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쪽을 택했다. 도청기를 제거하면 상대방이 경계심을 가질 것이므로 오히려 역정보를 흘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예린은 도진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필담과 수신호를 통해 은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예린은 옷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버튼을 눌러 벽면이 회전하며 드러나는 숨겨진 공간으로 도진을 안내했는데 그곳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비밀리에 구축해온 작전 상황실이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도착한 밀실에는 수많은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천명그룹의 주가 변동부터 주요 임원들의 사생활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다. 도진은 화면에 흐르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며 혀를 내둘렀고 번거리 흉내를 내던 여자가
이토록 거대한 정보망을 혼자서 관리해왔다는 사실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서태민의 비자금 계좌 흐름을 보여주며 이것이 우리가 공략해야 할 첫 번째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도준은 그녀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제국을 집어삼키려는 야심가임을 깨달았다. 밀실의 조명 아래서 예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도진은 그녀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다가와 화면 속의 한 남자를 가리키며 이 자가 바로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실행범이자 서태민의 오른팔인 최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도진의 눈이 화면 속 인물에 고정되는 순간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는데 최 실장은 과거 도진의 부대를 전멸시켰던 작전의 배후 인물과 동일인이었기 때문이다. 운명의 장난처럼 얽혀있는 이 관계 속에서 도진은 예린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반드시 그자의 목을 가져오겠다고 다짐했고 예린은 그런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밀실을 나와 다시 침실로 돌아왔고 겉으로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부부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의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뒤집어쓰며 지난밤의 술기운과 피로를 씻어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예전 현역 시절의 살기로 되살아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패배자가 아니라 강력한 후원자를 등에 업은 사냥꾼이 되었으며 사냥감들은 자신들이 표적이 된 줄도 모른 채 웃고 있을 것이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예린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진에게 넥타이를 매주며 오늘은 본가에 들어가서 아버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수화로 말했다. 그것은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진은 예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그의 근육은 언제든 튀어나갈 듯 긴장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많은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을 때 도진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예린을 보호하듯 앞장섰다. 기자들은 재벌가와 결혼한 신데렐라 남편에게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진은 능청스럽게 대처하며 예린을 에스코트하여 대기 중인 리무진에 태웠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고 이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차 안에서 예린은 도진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짧게 쥐었다 놓았는데 그것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자 신뢰의 표시였다. 리무진은 도심을 가로질러 천명그룹의 본가가 있는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정원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도진과 예린을 감시하듯 훑어내리고 있었다. 도진은 이곳이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고 서태민이 이곳에서 얼마나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고 도진은 예린의 팔짱을 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것이라고 속삭였다. 예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도진은 그녀 또한 이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 중앙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과 그 옆에 서 있는 서태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천명그룹의 회장이자 예린의 아버지인 서 회장이었지만 병색이 완연하여 이미 실권은 아들인 태민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서태민은 거만한 표정으로 도진과 예린을 내려다보며 어전을 별일은 없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도진은 태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덕분에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대답했고, 그 도발적인 대답에 태민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태민은 도진을 단순한 광대로 생각했으나 예상치 못한 패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리는 고개를 숙인 채 태민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지만 도진은 그녀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태민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도진에게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도진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도진은 오히려 서 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사위로서 회장님을 잘 보필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서 회장은 흐릿한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모습에서 도진은 서 회장 또한 아들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이 집안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지옥이나 다름없었고 도진은 이곳을 무너뜨리는 것이 오히려 이들을 구원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민은 도진의 돌발 행동에 분노하며 경호원들을 시켜 두 사람을 별채로 안내하라고 소리쳤다. 별채로 향하는 길에 도진은 주변의 지형과 경비태세를 꼼꼼하게 살폈고 탈출 루트와 침투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 넣었다. 예리는 도진의 팔을 꼭 잡고 걸으며 주변의 눈을 의식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도진의 팔 안쪽을 톡톡 두드리며 모수부호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집무실 위치와 금고가 있는 비밀방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고 도진은 그 정보를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 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이 위험한 동거는 점차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별채에 도착한 도진은 문을 닫고 커튼을 치자마자 예린을 돌아보며 이제 진짜 쇼를 시작해 보자고 말했다. 서태민의 의심은 마치 또아리를 튼 독사처럼 집요하고 차가웠는데 그는 지난밤 암살 실패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예린과 도진이 머무는 별채에 대한 모든 물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명목상으로는 그룹 경영 악화에 따른 긴축 재정이었으나 실상은 두 사람의 손발을 묶어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는 잔인한 심산이었다. 별채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난방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밤이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도진은 이러한 유치한 괴롭힘이 오히려 서태민의 불안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텅 빈 거실을 서성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고 도청장치를 통해 듣고 있을 감시자들에게 자신이 무능하고 참을성 없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예리는 겉으로는 추위에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불쌍한 여인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조직인 그림자 부대에게 은밀한 수신호를 보내 자금을 우회하여 조달하도록 지시해야 했지만 별차에 주변을 둘러싼 감시의 눈길이 너무나도 촘촘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서태민은 전문적인 미행 요원들을 배치하여 별채를 드나드는 모든 개미 한 마리까지 체크하고 있었고 이는 예린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정보망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도진에게 눈짓으로 답답한 상황을 알렸고 도진은 그녀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는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포위망을 뚫어보겠다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도진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별채의 문을 박차고 나왔고 경비원들을 향해 술을 가져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난동을 부렸다. 그는 경비원들이 당황하는 틈을 타 담장을 넘어 뒷골목으로 사라졌고 예상대로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태민의 하수들이 즉각 도진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속에서도 정교하게 계산된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미행자들을 인적이 드문 폐건물 단지로 유인했는데 그곳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이자 그가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다. 그는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자세를 낮추고 순식간에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고 미행자들은 갑자기 사라진 목표물을 찾기 위해 당황하며 흩어졌다. 도지는 어둠 속에서 사냥감들을 응시하며 호흡을 골랐는데 그를 쫓아온 자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 추적꾼들임을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놈이 자신의 은신처 앞을 지나가는 순간 맹수처럼 튀어나가 상대의 입을 틀어막고 명치에 강력한 일격을 가해 단숨에 기절시켰다. 소리 없이 쓰러지는 적을 받아내어 바닥에 눕힌 도지는 곧바로 다음 타깃을 향해 이동했고 그의 움직임은 바람조차 가르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신속했다. 나머지 2명의 추적군이 동료의 부재를 눈치채고 경계태세를 취했을 때는 이미 도진이 그들의 등 뒤에 바짝 다가선 후였고 공포에 질린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짧지만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고 도준은 상대방의 주먹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는 절제된 기술로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는 살인을 피하면서도 상대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추적꾼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도진은 쓰러진 자들의 주머니를 뒤져 통신 장비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그들은 서태민이 고용한 사설 흥신소 직원들이었고 그들의 휴대폰에는 도진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고 있었다. 도진은 그들의 휴대폰을 모두 박살내고 증거를 인멸한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고 이로써 예린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짧지만 귀중한 틈을 만들어냈다. 도진이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소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별채로 돌아왔을 때 경비원들은 그가 단순히 술을 사러 나갔다 온 것으로 착각하고 경계를 풀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도진은 곧바로 샤워실로 들어가 옷에 묻은 먼지와 미세한 핏자국을 씻어냈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오자 예린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그의 몸 상태를 살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걱정 말라는 듯 가볍게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그가 밖에서 접선책을 통해 받아온 비밀 정보였다. 예린은 메모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감시를 피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 은밀한 스킨십은 그들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예린은 도진 덕분에 자금줄이 다시 연결되었고 서태민이 조작하려던 회계장부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도진은 그녀의 손바닥에 당신이 무사하면 그걸로 되었다고 적었고 그 순간 예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싸워왔기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적셔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 계약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이 공유하는 위험과 비밀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태민은 미행자들이 연락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를 터뜨렸지만 도진이 밤새 술타령을 했다는 경비원들의 증언 때문에 섣불리 그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는 도진이 운이 좋은 멍청이일 뿐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감시망을 더욱 좁히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예린과 도진은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예린은 도진이 확보한 시간을 이용하여 그룹 내부의 반대파 임원들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서태민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은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도지는 겉으로는 여전히 빈둥거리는 한량처럼 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예린의 지시에 따라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탈출 경로를 확보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나갔다. 며칠 후 별채의 거실에서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도청을 의식하여 일상적인 대화 속에 암호를 섞어 정보를 교환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 도지는 반찬 투정을 하는 척하며 오늘 밤 자정에 물건이 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고 예린은 그를 타박하는 척하며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영위는 이제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져서 서로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예린은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며 도진을 지그시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 속에는 동지를 넘어선 묘한 애틋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도진이 함께 나눠 들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예린의 그림자 부대원 중 하나가 정원사로 위장하여 별채에 접근했고 도진은 경비원들의 시선을 따돌리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예린에게 서태민의 비밀 금고 열쇠가 담긴 복사본과 위조 신분증 세트를 전달했고 이는 다가올 창립 기념 파티에서 사용할 결정적인 무기였다.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받아들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고 도진은 밖을 망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짧은 접선이 끝나고 요원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극한의 긴장 속에서 피어난 그 웃음은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희열이었다. 도진은 예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신에 찬 예언과도 같았다. 예린은 도진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 또한 그렇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두 사람이 있는 이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서태민은 창립기념 파티를 통해 자신의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하고 예린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도진과 예린은 파티장을 자신들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리허설을 시작했고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명적이었다. 도진은 파티에 참석할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외우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으며 예린은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 카드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사냥꾼과 매가 되어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도진은 예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는데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다시 지옥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린을 지킴으로써 그 빚을 갚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예린 또한 잠결에 도진의 손을 찾으며 그를 의지하고 있었고 두 영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곧 다가올 결전의 날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승리자가 되어 세상 위에 우뚝 설 것인지 아니면 패배자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었다. 도진은 밤새 잠들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키며 다가오는 아침을 기다렸다. 1000명 그룹의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사교의 장이자 가장 위선적인 전장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시릴 만큼 밝은 빛을 뿜어내며 바닥에 대리석을 비추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최고급 꽃장식은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사람들의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자극했다. 하지만 강도진의 눈에는 이 모든 화려함이 썩어가는 시체 위에 뿌려진 향수처럼 느껴졌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이야말로 진정한 악취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나비 넥타이를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빛에 쫓기는 패배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상류층 신사 그 자체였다. 예린이 골라준 이 옷은 단순한 예복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착용하는 갑옷과도 같았으며, 그는 오늘 밤 이 갑옷을 입고 가장 위험한 연기를 펼쳐야 했다. 예린은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뒤에 섰는데, 그녀의 모습은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신비롭고 고혹적이었다. 그녀는 평소의 수수한 차림과는 달리 목과 귀에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착용하여 천명그룹의 공주로서의 위엄을 과시했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어 침묵의 무게감을 더했다. 그녀는 도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실수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고, 그녀 또한 이 거대한 쇼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전의를 불태웠다. 리무진이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고,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차창 밖으로 보였다. 도진이 먼저 차에서 내려 신사적으로 손을 내밀자 예린이 그 손을 잡고 우아하게 내렸는데, 그 순간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죽처럼 눈부시게 터졌다. 사람들은 번거리 신부와 그녀의 무능한 남편이라는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번뜩였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다. 도진은 예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레드카펫을 걸으며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 듯한 여유를 보였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했다. 그들이 로비로 들어서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서태민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비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태민은 도진의 어깨를 친한 척 두드리며 오늘 같은 자리에 오기에는 너무 과분한 옷을 입은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주변에 있던 다른 귀빈들에게 도진을 소개하며 이 사람이 바로 내 여동생을 구제해준 고마운 매제이자 빚더미에서 인생 역전한 행운아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좌중에서 킬킬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고, 예린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지는 듯했으나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민의 도발을 받아 넘겼다. 도진은 태민의 손을 맞잡고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며 처남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어 영광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태민은 도진의 손아귀 힘에 당황하여 표정을 일그러뜨렸지만 보는 눈이 많아 차마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억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고,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도진과 예린이 등장하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는데, 대부분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으나 그 중에는 예린의 미모에 감탄하거나 도진의 훤칠한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서태민은 두 사람을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행사장 정중앙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만인 앞에서 그들을 망신 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최고급 와인을 주문하고는 도진에게 와인 라벨을 보여주며 이 와인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다. 이는 빈민가 출신인 도진이 와인에 대해 알 리가 없다는 전제해 그의 무식을 폭로하려는 유치한 수작이었다. 도진은 와인잔을 들어 빛깔을 감상하고 향을 음미한 뒤 유창한 목소리로 해당 와인의 빈티지와 포도 품종, 그리고 그 해의 기후가 와인 맛에 미친 영향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프랑스어 원어를 완벽한 발음으로 구사하며 이 와인이 생산된 지역의 특성까지 덧붙였는데, 이는 과거 위장 잠입 임무를 수행하며 익혔던 상류층 에티켓 덕분이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도진의 해박한 지식과 세련된 매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태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도진은 태민에게 잔을 들어 보이며 좋은 술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마셔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태민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오히려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이미 분위기는 도진에게로 넘어가 있었다. 그 시각 예리는 도진이 시선을 끄는 틈을 타 핸드백 속에 숨겨둔 특수 장치를 이용하여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다소곳이 서서 남편의 활약을 지켜보는 내조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핸드백의 금속 장식을 특정한 패턴으로 터치하며 외부의 해커팀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서태민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유령 회사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와 연루된 불법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의 서버에 전송하는 것이었다. 파티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휴대전화 진동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의 마감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시간 외 거래시장에서 서태민의 관련 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속보가 떴고 이는 곧바로 파티장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전파되었다. 태민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태민에게 귓속말을 전하자 태민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휘청거렸다. 바닥에 쨍하고 깨지는 유리잔 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서태민에게 집중되었다. 도진은 이 상황을 즐기듯 여유롭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처남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냐고 걱정하는 척 물었다. 태민은 도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지금 당장 수습해야 할 불이 발등에 떨어졌기에 도진과 말씨름을 할 여유가 없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고 투자자들은 태민에게 몰려가 해명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예리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진의 팔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는데 그것은 작전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그녀만의 승리의 세레머니였다. 도진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몰려드는 인파로부터 그녀를 보호했고 두 사람은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다. 사람들은 서태민의 몰락을 예감하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이 거대한 사건의 배후에 저 조용하고 얌전한 벙어리 신부와 그녀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태민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쫓기듯 파티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입구를 봉쇄한 상태였다. 서태민이 공영에 처한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은 예린의 귓가에 이제 이막을 시작할 때라고 속삭이며 그녀를 이끌고 단상 쪽으로 이동했다. 원래는 태민이 올라가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던 자리였지만 도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정중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오늘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가족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1000명 그룹은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연설은 준비된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는 불안에 떨던 주주들과 귀빈들을 진정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예린은 단상 아래에서 그런 도진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가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도진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서태민 대신 강도진이라는 새로운 인물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쫓겨나던 뒷문으로 사라지던 태민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질투와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지금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도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예린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가로질러 나갔는데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개선장군과 여왕의 행진처럼 위풍당당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를 때까지 두 사람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했고 차문이 닫히고 밖과 차단되는 순간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성취감과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차단막이 올라가자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 시트에 몸을 던지듯 기댔고 예린 또한 깊은 숨을 내쉬며 하이힐을 벗어던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통쾌한 웃음이었다. 예린은 도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 오늘 정말 최고였다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칭찬했고 도진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당신의 타이밍도 예술이었다고 화답했다. 오늘 밤 그들은 단순히 서태민에게 한 방 먹인 것을 넘어 1000명 그룹의 권력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었다. 서로의 능력을 확인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전우애와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차는 한강변 도로를 질주하며 어둠을 갈랐고 도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임을 되새겼다. 서태민은 오늘 당한 치욕을 갚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것이며 그 강도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잔혹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도진은 두렵지 않았는데 그의 옆에는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냉철한 여자가 있었고 자신의 주먹 또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린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붙였고 도진은 그녀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어깨를 내어주며 그녀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차 안은 평화로웠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다음 장이 펼쳐질 것임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곧바로 상황실로 직행하여 오늘의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서태민의 유령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그래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언론에서는 1000명 그룹 후계 구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예린은 와인을 2잔 따라와 도진에게 건네며 우리의 첫 번째 승리를 위하여 라고 건배사를 했고 도진은 잔을 부딪히며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라고 정정했다. 붉은 와인 너머로 마주본 두 사람의 눈동자는 야망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밤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태민의 관계는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에 도달하여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말았는데 그는 창립기념 파티에서의 굴욕을 씻어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놓아버린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비밀 집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병들을 벽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러댔고 바닥은 깨진 유리 조각과 알코올 냄새로 진동하며 흡사 전쟁터와 같은 참상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국의 용병 부대를 고용했는데 그들은 돈만 주면 어린아이도 서슴없이 죽이는 인간 백정들이었으며 태민은 그들에게 강도진과 서예린을 오늘 밤 안으로 제거하라는
살인 청부를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나 형제간의 암투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전쟁 선포였으며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금과 권력을 동원하여 두 사람을 지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작정했다. 태민의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거품이 맺혀 있어 그를 보조하던 비서실장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에 위치한 예린의 안전 가옥은 폭풍우 속에 고립되어 있었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맹렬한 기세로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도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으며 탄창에 총알을 밀어넣는 금속성 소리만이 적막한 실내에 울려 퍼졌다. 예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다만 본능적인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다가와 오늘 밤은 유난히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는데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진 또한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체득한 동물적인 감각이 보내오는 확실한 위험 신호였다. 갑자기 집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며 안전가옥은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겼고 동시에 외부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경고음이 비상전력을 통해 짧게 울리다 끊어졌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예린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소파 뒤로 몸을 날렸고 그 순간 거실의 통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섬광탄이 날아들어 눈을 뜰 수 없는 백색의 빛을 뿜어냈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무장한 용병들이 창문을 통해 난입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신속하여 일반적인 경호원들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도진은 예린에게 지하실로 연결된 비밀 통로로 가라고 소리치며 응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선두에 선 용병 2명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그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화력면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도진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의 사선을 피하며 예린이 대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교란시킨 뒤 적의 품으로 파고들어 단검으로 급소를 가격하고 상대의 무기를 빼앗아 역공을 가하는 등 일당백의 전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용병들 또한 만만치 않은 실력자들이었기에 그들은 도진을 포위하며 압박해 들어왔고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도진의 몸에도 하나둘씩 스치거나 베인 상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아들의 난린을 폭발시키며 싸웠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예린을 무사히 탈출시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통신기를 통해 예린에게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잼머가 작동 중인지 잡음만이 들려왔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한편 예린은 도진의 엄호를 받으며 지하 통로 입구까지 도달했으나 매복해 있던 또 다른 용병조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는 품에 지니고 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사격 훈련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실전 경험은 전무했기에 손이 떨려 조준이 쉽지 않았으나 생존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달려드는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운 좋게 한 명의 어깨를 맞췄으나 나머지 적들이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조여오기 시작했다. 예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도자기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거구의 용병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용병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는 순간 피투성이가 된 도진이 짐승 같은 포효를 지르며 나타나 용병의 목을 낚아챘다.
도진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살인기계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적들과 자신의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예린을 위협하던 용병의 목뼈를 단숨에 부러뜨린 뒤 바닥에 떨어진 소총을 집어들어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다. 탄창이 비어가자 그는 총을 버리고 양손에 단검을 쥐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는데 그의 칼날은 번개처럼 번뜩이며 적들의 동맥과 관절을 정확하게 노렸다. 용병들은 도진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으나 그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나타나 부하들을 독려하며 도진을 집중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대장은 거대한 체구에 흉터가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그는 도진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실력자였다. 도진과 용병 대장의 대결은 처절하고 잔혹하게 전개되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격돌했다. 대장의 묵직한 주먹이 도진의 복부를 강타하자 도진은 피를 토하며 뒤로 밀려났지만 곧바로 반동을 이용해 튀어나가 대장의 허벅지에 칼을 꽂아 넣었다. 두 사람은 엉겨붙어 바닥을 구르며 사투를 벌였고 주변의 가구들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예린은 구석에 숨어 숨을 죽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들고 도진을 돕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 자칫하면 도진이 맞을까봐 섣불리 쏠 수가 없었다. 도진이 대장의 팔을 꺾고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숨어있던 저격수가 2층 난간에서 도진의 등을 노리고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예린의 시야에는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도진의 등 위에서 춤추는 것이 포착되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몸이 먼저 반응했다. 안 돼 라는 비명과 함께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진의 등 뒤로 몸을 날렸고 그와 동시에 타항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실내를 뒤흔들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예린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물들기 시작했다. 도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충격과 예린의 비명소리에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예린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도진의 이성은 그 순간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괴물이 깨어났다. 그는 고통스러운 포효와 함께 용병 대장을 걷어차버리고 저격수가 있는 2층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전력으로 투척했다. 단검은 정확하게 저격수의 목을 관통했고 저격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난간 아래로 추락했다. 도진은 다시 시선을 돌려 용병 대장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차갑고 공허했다. 공포에 질린 대장이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도진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벽에 내리꽂았다. 도진의 주먹은 자비 없이 대장의 안면을 강타했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적들은 도진의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으나 도진은 그들을 쫓지 않고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예린에게로 기어가듯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예린의 상처를 지혈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린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예린은 힘겹게 눈을 뜨고 도진을 바라보며 피 묻은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는데 그녀의 입술은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빗소리에 묻힐 뻔했지만 도진의 귀에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다. 도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그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인간적인 눈물이었다. 도준은 예린을 안아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차가운 비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의 품에 안긴 예린의 천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남아있는 경호원들을 불렀고 곧이어 도착한 차량에 그녀를 태웠다. 차 안에서 그는 예린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걸며 그녀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애썼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맹세코 서태민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는데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복수의 화염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나 계약 부부의 감정이 아니었으며 그는 자신이 예린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준은 피로 얼룩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고 예린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태민은 오늘 밤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악마의 연인을 건드린 것이었다. 도진은 예린이 흘린 피 한 방울마다 서태민의 뼈 한 조각으로 갚아줄 것이며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도진의 마음속에는 오직 파괴와 복수라는 두 단어만이 남게 되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달려나와 예린을 침대로 옮겼고 도진은 수술실 문이 닫힐 때까지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자 도진은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의 옷은 피와 흙탕물로 엉망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공포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젖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고 그저 멍하니 수술실 문만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그는 지옥을 보았고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수술실 안에 있는 예린과 함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고 그림자 부대의 남은 요원들이 도진 앞에 나타나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죽은인 예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도진은 그들을 질책하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서태민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그의 은신처를 찾아내라는 도진의 명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요원들은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흩어졌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새벽 여명을 바라보았는데 붉게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피로 물든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자비도 용서도 없는 완전한 선멸전이 될 것이었다. 병원 특실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예린은 힘겹게 눈을 떴고 그녀의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느껴진 것은 옆구리를 찢는 듯한 통증과 손을 꽉 잡고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였다. 강도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선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못한 듯 수척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어 그가 얼마나 그녀를 걱정했는지 짐작하게 했다. 예린은 자신의 몸을 바쳐 도진을 구했던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살아남아 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가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자 도진은 감전된 듯 눈을 번쩍 떴고 깨어난 그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먹였다. 그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살아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속삭였고 예린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들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울지 말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했다. 그러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는데 오늘이 바로 1000명 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자
서태민이 회장직을 찬탈하려는 디데이였기 때문이다. 예린은 의료진의 만류와 도진의 걱정스러운 눈빛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지금 당장 회사로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오늘이 아니면 서태민을 영원히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통제를 투여받고 상처 부위를 붕대로 단단히 압박한 채 일어섰다. 도진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말없이 그녀를 부축하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하여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게 있는 정장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예린은 환자복을 벗어던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여전사의 갑옷과도 같은 짙은 검은색 슈트를 입었다. 천명그룹 본사대회 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십 명의 이사진이 숨을 죽인 채 상석에 앉아있는 서태민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태민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현재 서 회장의 건강 악화와 서예린 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고 소식을 전하며 짐짓 슬픈 척 연기를 했다. 그는 예린이 강도 등의 습격을 받아 중태에 빠져 의식불명 상태이며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비상경영위원장으로서 정원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지만 서태민의 솥을 퍼런 권력 앞에 감히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민은 준비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사봉을 들어 올렸고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휠체어도 목발도 없이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서예린과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는 강도진이 있었다. 예린의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가 내뿜는 카리스마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태민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손에 들고 있던 의사봉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예린은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를 내며 천천히 회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한가운데에 선 그녀는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도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제 부고 소식을 듣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인 것 같군요. 오라버니라는 예린의 첫마디는 회의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10년 동안 번거리인 줄만 알았던 그녀가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사실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태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예린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당당하게 태민을 응시하며 자신이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밝혔다. 그녀는 태민이 조작하려던 이사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건재한 이상 천명그룹의 경영권은 결코 그에게 넘어갈 수 없음을 선언했다. 도진은 그녀의 옆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민의 경호원들을 견제했고 누구도 예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서태민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예린이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몰아쓰려 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경비원들을 호출하여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예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진은 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회의실의 메인 프로젝터에 연결했고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는 서태민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담긴 영상과 문서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태민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부터 경쟁사를 청부폭력으로 협박한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젯밤 예린을 암살하라고 지시한 통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스크린을 보며 경악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어서 서태민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었다. 예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태민 이사는 그룹의 이익을 해치고 가족을 살해하려 한 죄로 이 시간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서태민의 해임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고 태민의 눈치를 보던 이사들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그를 옹호할 수 없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태민은 자신의 왕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극도의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고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을 망친 예린과 도준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태민은 비상벨을 눌러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사설 용병들을 회의실로 들이닥치게 했고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난입하여 회의실을 봉쇄했다. 이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지만 예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강도진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도진은 재킷 단추를 풀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비무장 상태였지만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무장한 용병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도진은 태민을 향해 네가 부를 수 있는 게 고작 이 정도 쓰레기들 뿐이냐며 비웃었고 그 도발에 넘어간 용병들이 일제히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진의 움직임은 빠르고 간결했으며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는데 그는 달려오는 첫 번째 용병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그 반동으로 턱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좁은 회의실은 오히려 도진에게 유리한 전장이 되었는데 그는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하여 적들의 동선을 차단하고 한 명씩 각계 격파에 나갔다. 그는 어젯밤의 부상으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고통을 억누르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의 주먹이 꽂힐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발차기 한 번에 거구의 사내들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갔다. 예리는 그런 도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세상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순식간에 용병들의 절반이 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 용병들은 공포에 질려 주춤거렸고 도진은 숨을 고르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태민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책상 위에 있던 날카로운 만년필을 집어들고 직접 예린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눈이 뒤집혀 예린의 목을 노리고 덤벼들었지만 도진이 그것을 놓칠 리 없었다. 도진은 번개같이 몸을 돌려 태민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만년필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진은 태민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벽으로 밀어붙이며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낳고 굵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태민은 허공에 발버둥치며 놓으라고 소리쳤지만 도진의 악력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이는 예린이 사전에 준비해둔 정의의 심판이었다. 검사는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서태민을 살인교사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고지했다. 도진은 잡고 있던 태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태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태민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발악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고 그의 초라한 모습은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었다. 예린은 끌려가는 태민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동정심은 느끼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가 자초한 인과응보였기 때문이다. 태민이 사라지고 회의실이 정리되자 예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단상에 섰다. 그녀는 떨고 있는 이사들을 향해 1000명 그룹은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날 것이며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이사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리더십에 감복하여 기립박수를 보냈다.
도진은 회의실 한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소녀가 아니라 진정한 여왕으로 거듭나 있었다. 예린은 박수를 치는 사람들 너머로 도진과 눈을 맞추며 감사의 미소를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교감이 흘렀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집무실로 돌아온 예린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도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예린의 옆구리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나와 붕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도진은 구급 상자를 가져와 능숙한 솜씨로 그녀의 상처를 다시 드레싱해 주었고 예린은 그런 도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고생 많았다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함께 내려다보았는데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맑고 투명했으며 도시를 비추는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들은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도진은 예린의 손을 잡고 이제 당신이 원하던 세상이 되었으니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말해 주었다. 예린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없으면 내 세상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도진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계약관계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자 사랑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도진은 예린의 손등에 키스하며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다. 서태민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두 사람은 이제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집무실 안에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 차올랐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드리워졌다. 계절은 어느새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3월로 접어들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화사한 벚꽃 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천명그룹 본사 회장실에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의 질감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서예린이 회장직에 취임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그룹은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서태민이 심어놓았던 부패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행보는 재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예린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처리하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진 우울함이나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자신감 넘치는 리더의 여유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그녀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강도진이라는 한 남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진은 예린이 양지에서 그룹을 이끄는 동안 묵묵히 음지에서 그녀를 위협하는 잔존 세력들을 정리하고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왔다. 그는 서태민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시도했던 몇 차례의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천명그룹은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고 예린의 입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단단해졌기에 도진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계약 조건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했다. 애초에 두 사람의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시작되었고 예린이 그룹을 장악하고 도진이 복수를 완성하면 각자의 길을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배후 세력들을 모두 처단하여 오랜 수건을 풀었으며 예린 또한 서태민을 몰락시키고 여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행된 셈이었다. 도주는 자신이 사륙과 피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 빛나는 태양과도 같은 예린의 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이제는 어둠 속의 수호자가 아닌 밝은 세상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것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도주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가 가져갈 것은 처음 이곳에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으며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가족사진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그는 예린이 선물해 주었던 최고급 슈트들과 시계, 그리고 명품 구두들을 모두 드레스룸에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그것들은 강도진이라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서예린의 남편이라는 배역을 위해 빌린 소품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협탁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빼어 예린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와 함께 올려놓았는데 편지에는 그동안 고마웠다는 상투적인 인사말만이 적혀 있을 뿐 구구절절한 감정의 토론은 담지 않았다. 그는 예린이 잠든 새벽을 틈타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가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끼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도진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과 욕실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고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의 시선이 협탁 위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놓인 결혼 반지와 편지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글자들은 흐릿하게 번져갔다. 바보 같은 사람, 계약은 끝났어도 우리는 끝나지 않았는데 혼자서 멋대로 이별을 결정하다니. 예린은 편지를 구겨쥐며 입술을 깨물었고 이대로 그를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갈 뻔하다가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았다. 예린은 즉시 비서실에 연락하여 강도진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지시했고 공항과 터미널 등 그가 떠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1000명 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도진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지만 전직 특수요원 출신인 도진은 흔적을 지우는 데 능숙하여 쉽게 잡히지 않았다. 예린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상황실 모니터를 뚫어지라 쳐다보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잠식해 들어왔다. 그때 한 보안 요원이 도진의 차량이 서울 외곽의 공원 묘지로 향하는 CCTV 영상을 찾아냈고 예린은 그곳이 도진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지체 없이 재킷을 걸쳐 입고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는데 엑셀을 밟는 그녀의 발에는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공원 묘지는 평일 오전이라 인적 없이 한산했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 차분하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진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은 세상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 고독해 보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제 모든 복수를 끝내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편히 쉬시라고 속삭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예린이 없는 세상이 흑백 영화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멀리서 들려오는 급박한 자동차 엔진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예린의 차가 묘지 입구에 거칠게 멈춰섰고 그녀는 차문을 박차고 나와 빗속을 뚫고 도진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하이힐이 흙바닥에 빠져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고 도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해 마주 달려갔다. 두 사람은 빗줄기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도진은 흠뻑 젖은 예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왜 여기까지 왔어?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도진이 안타까움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예린은 대답 대신 도진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 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도진의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겁쟁이야.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이렇게 도망치다니. 예린은 울먹이며 소리쳤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허락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간다고 했잖아.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목숨이고 내 전부란 말이야.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은 도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예린을 밀어내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도진은 떨고 있는 예린을 와락 껴안았고 그녀의 천이 젖은 옷을 뚫고 전해져 오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을 두고 떠나지 않을게. 도진은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과하며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예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고 그들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천으로 점차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도진은 예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살인 기계가 아닌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자임을 확인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예린이 두고 간 결혼 반지를 꺼내 다시 그녀의 약지에 끼워주며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영원한 사랑의 맹세로 이 반지를 받아달라고 청혼했다. 예린은 눈물 젖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며 깊고 진한 키스를 나누었다.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한 무지개가 묘지 너머의 하늘에 걸렸다. 그들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고 이 약속은 그 어떤 법적 계약보다도 강력하고 신성한 것이었다. 1년 후 천명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다시 열린 그랜드 볼룸은 작년과는 전혀 다른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예린 회장은 단상에 올라 지난일 연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그룹의 비전을 제시했고 청중들은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며 환호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는 이제 그림자 속의 숨은 경호원이 아니라 천명그룹의 공식적인 부회장이자 예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도진은 경영 수업을 받으며 예린을 보조하고 있었고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 관리 능력은 그룹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고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예린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10년 전 번거리 흉내를 내며 숨죽여 살던 시절을 회상했고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목소리를 낸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암살당할 뻔한 순간 차갑게 내뱉었던 그녀의 한마디가 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자 기적이었다. 예린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도진을 올려다보며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냐고 물었고 도진은 피식 웃으며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모두 철수해.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도진이 그녀의 흉내를 내며
그 대사를 읊조리자 예리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도제는 그런 그녀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며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명령할 차례라고 말했다. 평생 내 곁에서 행복하게 웃어. 그게 내 유일한 명령이야. 도진의 말에 예리는 행복한 미소로 화답하며 기꺼이 그 명령에 복종하겠노라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나온 고난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며 어둠 속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고 뜨겁게 타올랐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은 암흑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끝이자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였다.